네, 먼저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자, 연준의 변화 조짐이 뚜렷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장세 궁금합니다. 오늘은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시장이 물가 정점론이 나오면서 한 차례 크게 상승한 다음에 조금 숨고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한 모습인데 최근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뉴욕 증시보다도 우리 국내 증시가 조금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조금 반갑고요. 네. 그 과정에는 금리에서 받았었던 스트레스, 환율에서 받았었던 스트레스 등이 완화되었었던 조짐 등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막연한 또 기대감이 조금씩 커져가는 그런 모습 등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의 상황을 어떤 극단적인 비관의 쏠림이 조금 정상화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부분이 올바른 해석이지 이제는 경기가 바닥을 쳤다거나 주식이 바닥을 쳤다라는 어떤 낙관론으로서에 대한 전환을 가져가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가 정점을 치었다라는 부분 등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임에는 분명하지만 여전히 7%에 가까운 물가 상승이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점은 위협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현재 금융시장을 괴롭혀왔었던 것들이 해소되면서 시장에 대한 적정 가치에 대한 어떤 수렴 모습 등이 주가 상승으로 표현됐다는 정도의 해석이 현재 시장 진단의 가장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라는 게 항상 실제 지표나 상황보다는 좀 심리적인 요인이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오를 때 더 오르고 떨어질 때 더 떨어지는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연준의 변화를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준의 실세라고 알려진 이 브레이너드 부의장. 네네. 여기까지 나서가지고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언급이 나왔던 것은 투자자들만을 향해서 언급한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각 경제 주체들에게 이제 곧 정책의 변화가 있으니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해두십시오라는 하나의 메시지 정도라고 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FOMC를 딱 한 번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금리 인상폭에 대한 조정 그리고 내년 금리 인상이 결국 이제 끝날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11월 FOMC까지 계속 자이언트 스텝을 3번이나 이행을 해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이 마지막이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는 거인의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의 기대감을 현재 금융시장과 시장 주체들에게 전달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또 너무 앞서가야 될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거인의 뒷모습이 이제 조금씩 멀어져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상관은 없겠지만 당분간 우리가 보게 될 거인의 뒷모습은 뒤통수를 가까이서 계속 보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어떤 경제에 대한 진단과 이런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됐을 때 실물 경제의 변화, 기업의 영업 환경의 변화 등을 체크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거인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거인이 갑자기 뒤돌아서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또 이 추가로 할 일이 더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금리 인상보다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는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우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금리 인상이 중단되면 마냥 좋은 것처럼 느껴지겠죠.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 생각하면 금리 인상이 중단됐다라고 해서 물가를 완벽히 잡았다라 볼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인상을 결정하지 않은 가운데 물가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물가 통제의 문제가 수습되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경기 침체에 대한 징후 등이 등장을 할 텐데 이 문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금리가 동결하는 기간 동안에 연준이 해야 할 일은 더욱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현재 시장 주체들에게 알린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금리 인상이 중단되면 이제 우리 할 일은 끝났어. 이런 식으로 방관하지는 않겠다라는 뜻이겠죠. 중앙은행의 역할이 금리 올리고 내리는 것만으로 끝난다 그러면요, 간단하죠.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고용도 봐야 되고 경제 안정, 금융 안정까지 봐야 되니까. 자, 연준 최고위층의 발언까지 나왔고 시장에서도 12월 FOMC에서는 0.5%포인트 인상을 기정사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말까지 시장 향배를 가를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까지 이런 아주 긴축적인 통화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거시지표에서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드러나는 징후 등이 어떤 경제가 연착륙된다라는 징후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경착륙 신호로 포착되는 부분도 분명히 생겨날 거거든요. 어떤 경기 둔화의 신호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결국은 소비가 둔화되고 이런 문제다라면은 약간 조금은 지금은 경제 심리가 위축되어서 문제를 수습해가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 이런 어떤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문제 등이 야기가 된다라면 오히려 경제가 경착 위험이 커진다라는 쪽으로 시선이 급작스럽게 바뀌게 될 수 있는 예. 여지 등이 있을 겁니다. 연말까지는 좀 더 거시 지표와 그리고 기업들의 재무 상황 등을 살펴보는 부분 등이 어떤 향후의 투자의 향방을 가르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동안 이제 인플레라는 뭐 우리가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한 칸 건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을 멈춘다 해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뭐 동결 기조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경제적 파급 영향이 적지 않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경계해야 될까요? 네, 바로 이전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전 미국의 정책 금리가 5%를 넘겼었던 시기가 바로 2006년 중반부터 2007년 중반까지 약 그렇죠. 14개월의 기간이었습니다. 당시의 정책 금리가 5.25% 수준에서 14개월 정도 머물렀었는데요. 당시에는 뭐 신흥국 경제의 성장 그리고 미국은 뒤따른 성장을 더해가면서 세계 경제가 가장 호황을 누려왔었던 시기였었죠. 예. 하지만 그렇게 높은 금리가 유지되다가 서서히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었던 것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침체 이후에 금융위기가 터져버렸다는 점이죠. 결국 지금의 높은 금리가 유지되어서 고압 경제 환경이 유지가 된다라면 정부와 기업, 가계 등과 같은 현재 경제 주체들 사이에 가장 허약한 주체에서 문제를 드러나는 시기가 결국에는 2023년에는 드러나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의 진앙지를 빨리 찾아내서 수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앞으로 전해지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서는 그 진앙지가 어디일 것이냐를 가늠하는 쪽에 내용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경기가 경착륙한다 그러면 뭐 거인이 뒤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돌아서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근데 또 일각에서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차라리 빨리 금리를 목표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긴축 사이클을 짧게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금리를 어디로 설정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경제 측면에 있어서 목표로 지향해야 될 금리를 우리가 흔히 중립금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립금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제가 안정 성장을 할 수 있는 상당히 균형적인 금리 수준을 얘기를 하고 이 수준이 현재 미국이나 한국 등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 3% 정도 예, 선에서 그렇죠. 설정이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정책금리 수준은 무엇이냐? 물가를 진정시키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 중립금리 수준을 넘긴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중립금리 수준이 언제쯤 도달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3년에 우리가 중립금리와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경제가 경착륙을 하지 않는 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23년에도 투자 환경, 특히 변동성이 큰 자산의 경우에는 투자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점 등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 마련되는 것은 현재의 금리가 적어도 물가보다는 떨어지는 환경까지 시장 금리가 물가보다는 떨어져야만 조금 더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하나의 기준을 갖고 계시는 것이 필요한 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게 뭐 경기 경착륙이라는 게 결국 기업 실적과도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업 실적 악화로 역실적 장세에 대한 우려가 나온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센터장님께서 그 시기가 언제쯤부터 시작될 거로 보십니까? 네, 바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지금부터가 역실적 장세의 시작 국면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3분기 우리 상장 기업들의 실적만 보더라도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 두 자리 숫자의 역성장을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 같은 역성장의 기조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금융사계에서 가장 마지막을 역실적 장세로 정의를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후에 침체가 오고 나면은 이제 금융장세로의 전환과 동시에 상당히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융장세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저금리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저금리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와 있는 아주 위치에 먼 있거든요. 미래 얘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만큼 역실적 장세가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도 생각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내용 등을 종합해서 본다면 최근에 연말 들어서 주가가 회복한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수습되었다. 이렇게 단적으로 결론 짓기는 쉽지 않고 당분간 변동성이 투자자들을 계속 괴롭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앞서 그 2005~6년도에 연준 그 기준금리가 5%대를 넘었을 때, 5%를 넘었을 때 그 이후에 닥친 것이 금융위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실적 나빠지고 그다음에 고금리 상태로 지속이 됐을 때 이것이 바로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특히 맞습니다. 이제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뭐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채권 시장에 상당히 위기가 왔죠. 그래서 여전히 회사채 시장 이거 상당히 빨간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에 어떤 경기 침체를 우리가 수습하기 위해서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왔고 풀려진 유동성이 어떤 경제를 회복하는 과정에 문제점은 어떤 허점에서 문제점이 비롯된 측면들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라면 사전에 수습하는 문제를 네.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유동성이 수축된 상태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충분히 유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이거는 시스템적인 문제와 보완할 점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상황을 수습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과잉 투자되고 그 공급이 넘쳐났었던 부분 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시정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보호해야 될 것은 보호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우리가 어떤 유동성에 의지해서 어떤 자유경쟁하에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것들을 못한 것이 예. 지금 이런 문제로 터지고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결국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둬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첫 번째 어떤 그 미션으로 생각해둘 필요가 있고 이후로는 넘쳐났었던 것들을 어떻게 정리정돈을 하게 될 것인가? 라는 점 등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추후에는 M&A 시장이 다시금 열릴 수도 있고 또 유상증자가 본물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도 대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 경기라는 것이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실적은 결국 자금 시장의 어떤 경색을 가져올 수 있고 경색은 또 하나의 신용 위기를 또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항상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자, 연말까지 지금 분위기는 뭐 인플레 완화 조짐에 상당히 분위기는 개선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전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이 불안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연말까지 투자자라면 어떻게 임하는 게 좋을지 네. 조언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우리 국내 증시 기준으로는 한 1년 반 가까이 주가가 내리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가가 순환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았다는 점은 다행스러운데요. 하지만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 높은 주가를 지탱해 주려는 두 가지의 다리가 필요합니다. 튼실한 경기라는 다리와 그리고 기업 실적이라는 다리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 다리가 조금은 부실해져 있는 네. 상태다라는 점이죠. 결국은 지금의 투자가 너무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순환하는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한 만큼 좀 더 압축하는 어떤 콤팩트한 투자가 당분간 주식시장 투자에서 필요하다는 점 등을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 금융당국의 대처를 보니까 네네. 한 명의 낙오병도 없이 다 데리고 가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앞서서 끌어가는 것도 아니면서 누가 좀 처지면은 그거 어떻게든 그냥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7~8년 동안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본 기억이 없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이게 유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경색 국면이 구조조정의 적기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너무 과격한 구조조정이다라는 것은 오히려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그리고 분배 활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지 않은 사회 분위기로 빠질 수 있는 만큼 지양해야 될 측면들도 있겠고요. 대신 뭐 하나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갖고 뭔가 순서의 기준에 입각한 구조조정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마냥 과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끌고 가보자라는 어떤 관점보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현재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좀 더 필요한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뭐 일희일비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한두 칸 건너고 나서 아직 다 건넜다 생각하면 좀 이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거인이 앞서가는데 지나가는데 뒤통수를 보고 있는데 이 거인이 언제 돌아볼지 모른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비유 많이 들었습니다.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